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 픽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선 주자 가운데는 나홀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신 상태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2% 1등 등록했더라고요. 네, 어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네. 대구 분위기 좀 어떻든가요? 내려가 보시니까. 뭐 대구도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지역들이 있고 특히 수성구 지역에서 인사할 때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네, 달서구에 시작해서 이제 그 수성구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분위기. 수성구에 좀 젊은 층이 많이 사나요? 제가 예전에 거기 살았었는데. 젊은 어릴 층보다는 상대적 고소득층이긴 하죠. 아, 그렇군요. 대구에서. 예. 지난 6일에는 보니까 경북 칠곡과 영덕을 찾으셔가지고 예. 산불 피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예. 좀 초반에는 이제 TK 지역에 좀 공들이시는 모습인데 전략이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TK 분들이 이번 윤석열 정부 탄생에 예. 많이 신경을 썼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실 윤석열 통해 과오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에서도 끝까지 지지를 유지했으나 지금 가장 큰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니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뭐 그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을 뽑았을 거냐. 네. 그거는 잘못이 아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다만 이제 그러면은 보수 정당이라는 곳이 잘 될 때는 누가 이끌었고 안 될 땐 누가 이끌었는지를 이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늘 반복하지만은 김종인, 이준석 체제 외에는 이긴 적이 없어요, 전국단위 선거를.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굳이 다른 뭔가를 찍어 먹어봐야겠냐. 예. 그냥 승리 방정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선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좀 기억을 해 보셔라. 지금 보면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뭐 비대위원장의 당대표하고도 다 지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진 실적밖에 없는데 뭘 나와서 이기겠다는 거냐. 좀 비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전쟁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장군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계속 죽는 장군 따라가겠습니까? 이건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면 네. 간단해요. 간단하네요. 그렇게 전쟁에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싫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게 삶의 위협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셨던 분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대선 때도 상대해가지고 제가 지휘에서 이겨봤고 지방선거 때도 제가 대승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으로 영입한 사람을 제가 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선거를 안 보시면은 계속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 목숨이 걸려 있고 내 자식 손자 손녀의 그런 어떤 미래가 걸려 있다 생각하면은 선택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따가는 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주자니까 이 전 대표 관련한 질문은 다시 드리도록 예. 하고 TK에서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좀 궁금한데 물론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겠습니다만 뭐 안타깝다는 민심이 많은 건지 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그냥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검사하고 나와가지고 정치인 할 때 저 사람이 뭐 이길 것 같으니까 밀어줬지 뭐 사실 좋아서 믿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탄핵으로 가는 과정의 역할을 한 분이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저분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가지고 뭐 민주당이랑 맞서고 거기에 맞서서 계엄까지 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대단한 민주당과 싸운 투사처럼 만들려는 분도 있는데요. 네. 저렇게 무식하게 싸우면요, 저 다시는 저렇게 못하게 오히려 혼내야 돼요. 네. 예, 나중에 또 대통령이 나오는데 야 윤석열이 계엄하니까 또 대구나 이런 데서는 막 밀어주더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그거는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과거를 보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일이 발생 다시 하면은 또 나쁜 판단하지 않길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친일파에 대해서 왜 얘기합니까? 그 친일파들이 나중에 광복이 될 줄 모르고 결국에는 일본에 붙어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인데 네. 아니 언젠간 우리 민족은 항상 나라를 되찾는다. 만약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절대 잘못된 판단하지 마라. 이걸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온 보수 진영에서 그냥 파문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파문시켜야 된다. 예. 지금 뭐 댓글로도 뭐 이준석 의원 응원 주시는 분이 많은데 네. 오늘이 총선 딱 1년째라서 당선되신 지가 1년 되는 예, 날이네요. 맞습니다. 예. 4월 10일이니까. 예. 1년 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유일하게 이제 3자 대결, 네. 3당으로 완주하셔가지고 당선이 된 지역이잖아요. 근데 대선 나간다고 하면 그 화성 동탄 지역 주민들이 좀
응원은 하시면서도 혹시 당선되면은 지역구 버려야 되니까 아쉬워하실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뭐 이거 하면은 의원직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가 그러고 오해하신 분이 있어서 뭐 사실 네. 상대 세력에서 그걸 퍼뜨리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뭐 오해하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건 아니다. 국회의원직 현역 의원은 유지한 채로 유지하면서 하니까. 가고 지방자치단체장만 내려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선되면은 너무 좋아하시죠. 당선되면은 지역의 현안 같은 것들을 잘 아는 대통령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동탄이 생각하는 트램 문제라든지 학교 증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생각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죠. 그거는. 예. 하긴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면은 뭐 엄청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다면 개혁신당이 여당이 되는 건데 네. 현재 의석수는 3석이고요. 네. 신생 정당이잖아요. 당 차원의 준비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독자적으로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좀 연합으로 다른 당과 또 힘을 합칠 대한민국은 생각이신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고요. 당연히 대통령이 소수 정당이라도 선출되면은 정계 개편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또는 그 외의 야당들도 가리지 않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정계 개편에 1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협치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강제된 협치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민의힘 적폐청산한다고 달려들 것이 뻔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 잡으면은 또다시 무슨 거대 야당과 싸우겠다 이러면서 전국을 냉각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조건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뭐 싸우는 것보다 협치를 원하신다면은 오히려 이준석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작은 정당의 후보가 됐을 때는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니까 예. 거대 양당은 그냥 뭐 독자적으로 한다 쳐도 그렇겠군요.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화성 동탄경찰서 이제 이 의원 지역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준석 의원의 하버드대 졸업을 공식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이걸 가지고 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뭐 있었던 모양이죠. 뭔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경찰에서. 많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시비 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제가 선거 나갈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걸어요. 하버드대 졸업은 허위인데 왜? 예, 그래가 신나게 걸어가지고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장이 너무 허접했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무혐의 처리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이번엔 그런데 경찰서가 의지를 갖고 실제 형사 공조까지 해가지고 하버드대 쪽에 확인을 한 거군요.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 하면 또 지금도 댓글 다는 분들 중에 보면요. 예.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졸업장하고 졸업증명서 갖고 와라 뭐 이러면서 왜 안 보여주냐 이러겠거든요. 이미 6년 전에 10년 전에 보여줬어요. 그 올리셨잖아요, SNS에. 야, 그 유튜버들한테 낚여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제가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올 때마다 네.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보는 거 알기 때문에 되게 평소보다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제발 이런 가십성 유튜브에 낚여가지고 정치인들 행보에다가 뭐 앞에 똥을 뿌리지 마라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 뭐 생산적인 의혹도 아닐 뿐더러 이미 다 끝난 건데 예. 유튜버 누가 나와가 떠들면은 야 누가 떠들더라. 근데 그분이 뭐 유학을 가본 분도 아니고요. 아무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연구소 타이틀이라고 하나 달고 있으면은 예. 진짜 무슨 연구소장인 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낚여가지고 이제 계속 온 동네에 이준석 욕 달고 다니고 이제는 제가 후보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이제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할 후보자 경우에는. 비방은요. 이거 잘못하시면 감옥 갑니다. 벌금이 아니라 이거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고하는 게 왜냐면요. 이게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이런 것들 그냥 뭐 그래 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 했지만은 네.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시는 분들한테는 선처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이준석 의원 다른 걸로 공격하시는 건 몰라도 이건 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예를 들어 성상납 이것도 계속 하시는 분 있는데요. 그것도 수사기관 결론 났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결론 난 거는 이제 좀 접어두고 예.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네. 뭐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계속 대망론에 불을 지피는 분들이 있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봤는데 네.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아침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와의 전화통화를 이렇게 했다라면서 공개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내용은 총리님 쪽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트럼프 쪽에서 확인해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 소수의 배석자가 있기는 하지만 예. 그 사람들이 듣고 얘기하지 않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총리님 또는 총리님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의도를 가진 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덕수 총리의 개인적인 자질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는 제가 약간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적절한가? 이 왜냐면 시점에 나오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이 그다지 가벼운 역할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실 대통령인 거죠, 지금은. 2달 동안 대한민국의 어쨌든 군 통수권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외교 통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인데 새로운 대행이 서게 되면 물론 최상목 대행이나 아니면 뭐 이주호 장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겠지만은 업무 파악하고 이런 시스템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2달 정도의 시간 중에 또 한참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이거는 무책임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보도가 좀 사실이라는 전제로 좀 얘기를 더 나눠보자면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당장 뭐 관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위비도 포함된 협상을 해야 되는데 2달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이거 자체가 조금 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협상 파트너로서의 어떤 입지 같은 걸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예.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2달 사이에 많은 외교적 판단을 내리거나 이런 통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의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었을 텐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에 확대시킨 거는 조금은 이제 주변에 의도가 있었다 봐야죠. 주변의 의도가 예. 뭐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에서는 확실히 좀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신 적 없지만은 공적인 인물로서 이런 관심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국제 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걸 가지고 재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고마운 일 아닐까요? 탄핵이라는 게 2달 내로 심판 결과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럼 이분이 실제 탄핵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거는 직무 정지를 그냥 시키겠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자꾸 탄핵 자체를 그 자체를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써가지고 자꾸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탄핵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그리고 뭐 어떤 경고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장관에 대해서도 보면요. 보통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많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탄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는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걸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너 학교에도 보면 여러 가지 교칙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근심부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냥 사형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장 센 걸로 바로 가버리는. 네,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뭐 어디 인터뷰하실 때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완주를 하실 거냐? 네. 왜냐면 아마도 이제 군소정당 후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이 제기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 주자들이 더 적극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정현 네. 전 대표가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진정성 있게 이준석 모시기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정현 대표님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표님 둘 다 저랑 워낙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좋은 말씀 주시고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제 운명은 제가 좀 개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또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정치 시작한 뒤로 많은 조언을 예. 제가 감사하게 듣지만은 그 조언대로 내가 움직인 적은 별로 없다. 예, 그건 하나 확실하죠. 사실 저 탈당할 때 생각해 보면은 개혁신당 차릴 때 뭐 어떤 분들은 저주로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진정성 있는 조언으로 저한테 만류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만약에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남아서 선거를 치렀다고 했으면은 지난 총선에 당선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이 탄핵과 계엄 국면에서 제가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언을 해주신 선의는 제가 고맙게 받지만은 제 운명은 후회 없이 제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로 네, 저는 들리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연대는 가능한 거죠? 국민의힘과 어떤 정책적 연대라든지 뭐 그건 근데 대선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총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네. 연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대선에서는 연대라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예.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의식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희가 분류를 일단 지금은 뭐 여권, 네. 범야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뭐 중도와 보수
쯤에 있는 후보로 분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프레임을 보통 쓰는데요. 네.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비정상. 네. 저 혼자 정상에 정상, 있는 저 혼자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이제 놓는 거고. 아, 네. 미래와 과거. 저 혼자 미래고 나머지는 과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사안별로 굉장히 제가 어떤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락가락을 잘 안 하거든요. 한 판단을 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정치인의 범주에 있다 보는 거고. 네. 미래와 과거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려고 하는데 법조인 정치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쟤는 감옥 보내야 된다, 나는 방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를 토대로 단죄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그분들 평생 직업이었으니까 그런 예.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와 미래로 나뉜다면 미래 세력에 속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나눴을 때 저는 정상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새로운 뭐 구분법이었는데 좀 신박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요, 항상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입으로 자기가 뭐 자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자유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진짜 제가 보수주의적 정책관을 갖고 있지만은 저 그렇게 막 자유 이런 얘기 막 계속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행하는 행동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유 30번 이게 주문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 주술도 아니고 주문을 30번을 치면 뭐 자유가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런 전형이거든요. 하는 행동은 전혀 안 그런데 입으로 무슨 뭐 자유 그리고 뭐 공산 세력을 때려잡아야 되고 말만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봐야 되겠네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예. 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연합체 구성, 뭐 안철수 의원은 뭐 팀 오브 라이벌즈 이런 표현도 쓰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 이재명 연대가 뜰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뭉치지 못할 것 같은 뭐 김문수, 한동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까지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명연합이 좀 실제로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면은 그 연합군이라는 거는 삼국지에도 보면 연합군 뭐 17팀이 모여가지고 쳐들어가는데 맹주가 누구고 지휘 장수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콩가루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강력한 연합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주도권 잡아가지고 아이젠하워 중심으로 아니면 메가더 중심으로 이렇게 정쟁을 치렀으니까 되는 거지. 네. 그게 안 되면 1차 세계대전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맹주가 되겠다는 걸까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그런 지휘력이나 이런 거를 아무도 못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전 지휘력이 어떤가요? 없다 생각합니다. 지휘력이 제가 얘기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나 이런 데서 예. 결국에는 거대 세력을 이끌고 승리를 만들어 본 경험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휘 경험도 애매한 분들이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연대를 하자고 하고 제안만 던지는 거는 나를 맹주를 해달라는 걸 텐데 예. 안철수 의원이 맹주 될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국민의힘도 5월 3일에는 후보가 확정되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면은 가장 좀 위협적인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은 이렇게 답하는 게요. 저랑 홍준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교류를 많이 하고 평소에도 교류 많이 하고 최근에도 교류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친숙한 분들이다. 네. 하지만 한동훈 이런 분들은 저 진짜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뭐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뉴스 보고 아는 건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과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저는 잘해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어떤 분이 이 헤게모니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선택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것 같긴 합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위협적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은 안 하시네요. 확실하게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다들 뭐 현재로서는 탄핵 때 그 계엄 때 뭐 계엄이나 탄핵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고 계엄에 찬성까지 아니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이랬던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우왕좌왕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명한 스탠스와는 다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별로 위협적이진 않다. 지금 뭐
탄핵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기에도 뭔가 경계가 다 모호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안철수 의원님도 이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선명하셨는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셨던 측면들이 있고 네. 나중에 입장이 좀 바뀌실 것 같은 근데 느낌이 한동훈 있었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에도 확실한 반대, 탄핵에도 확실한 찬성이었잖아요. 그런 점 어떨까요? 저는 근데 그분은 예전에 총선 때도 보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할 것 같다 갑자기 눈밭에서 카노 사이고 사진 찍고 예. 이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 네. 그렇게 뭐 강단 있는 모습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당대표직을 내려놔서 전 대표 신분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당장 내일 대선 치른다면은 대통령 될 가능성도 제일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도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일부 좀 덜어진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이 좀 있으니까 이준석 의원은 앞으로 어떤 점을 좀 공략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깔 때는 이 형수와의 그 대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공략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궤가 좀 다르죠. 아마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 중에 말 안 되는 얘기를 많이 지적합니다. 그게 흔히 있었던 젠비디아 논란이라든지 네. 이런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요즘 IT 업계, 벤처 업계 사람들 만나면은 젠비디아는 제발 막아야 된다. 젠비디아. 예, 왜냐하면 네. 젠비디아라는 것이 이게 국가의 어쨌든 국부 펀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적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IT 기업 일부에 투자해 가지고 대박을 바라는. 그러니까 이재명판 대왕거래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또식 이런 경영을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주는 이게 주식이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배당이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막 0.00 몇 프로 이래요. 네. 그러면은 배당으로 주기적으로 받아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대체해서 복지하는 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성장주의 특징이 뭐냐? 주가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정책 흔들릴 때마다 나스닥 그냥 푹 떨어졌다가 오늘은 또 10% 올랐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를 가지고 계속 오르면 팔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대체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갖고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고, 자, 이재명 대표가 무슨 경기도지사 하면서 어떤 뭐 그 지역 화폐 사업자는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니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카드 업체나 이런 데 주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는데, 만약에 국부 펀드 같은 것들이 어느 회사를 돈 몰아주기 이런 거로 하는 걸로 만약에 부도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네. 대단한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젠비디아 같은 형식의, 그러니까 이분이 박정희 향수가 굉장히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나 이런 거를 개발하시면서 국가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본인도 이제 아는 건 이제 엔비디아랑 몇 개 이제 새로운 회사들이 있으니까 젠비디아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아, 정말 이거는 들으면 웃긴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라는 회사는요, 네. 그 옛날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랑 그 손정희, 마사요시 손이랑 예.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손정희가 엔비디아가 좀 출렁일 때 한 4.9% 지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젠슨 황이 손정희 놀려요. 그러니까 마사요시 손이 예. 이 사람이 만약에 엔비디아의 가치를 알아보고 계속 이 주식 들고 있었으면 지금 한 200조 됐을 텐데 그 가치가 네. 한 5조 정도 가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조 됐을 텐데,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정희라는 마사요시 손이라는 사람이 네. 굉장한 투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뭐 어디 성남에 변호사 하시던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 내가 젠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 세금 안 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이거는 이제 국제 벤처업계에서 봤을 때는 저분 뭐 하는 분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예. 전혀 어떤 기업적이나 산업적인 특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군요. 그러니까 대왕고래 이재명 버전이에요, 그냥. 대왕고래 이재명 버전이다. 네. 이 의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이길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비단 주머니도 많이 네.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뭐 이준석 의원만의 비단 주머니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선거 때 들어가면 돌입하면은 예. 하나하나씩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될 거고요. 하나 좀 공개해 주실 건 없나요? 그거 언론으로 공개하면 됩니까, 그게? 예. 안 됩니까? 예, 저희 나중에. 너무 궁금한데 예.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이재명을 그거는 이길 수단. 실시간 생성입니다. 선거라는 건 임기응변의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